네,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역동 이론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인 갈등, 그리고 초기 경험들을 이해를 잘 해서 효과적으로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클라이언트의 행동들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또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또 예방과 그 조기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정신역동 이론에 있어서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이론을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한 것. 자, 이게 주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행동주의 이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강의가 3학점이라서 1강, 2강, 3강이 한 주차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강, 2강은 진도를 나가고 3강은 1강, 2강 한 것을 요점 정리하는 수준으로 다시 반복적인 학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게 바로 이제 정신역동 이론에 대해서 어쨌든 짧게 우리가 그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부교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교재에서 다루지 않았던 게 이제 부교재에서 좀 더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교재에 이런저런 활용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요 이제 PPT 자료가 또 이제 색다른 형태의 PPT 자료인데요. 교재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떤 교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1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측면에서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달 과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발달 과정은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똑같은 시기는 아니어도 발달 과정상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나면 영아기죠. 영아기가 지나면 무슨 기로 가요? 예, 무슨 기? 영아기에서 예, 유아기로 가죠. 유아기에서 조금 자라면 뭐가 돼요? 아동기. 아동기에서 조금 발전되면 청소년기. 청소년기에서 조금 더 성숙을 하면 청년기로 가죠. 자, 이런 발달 과정의 측면을 이해를 하고 또 개인별로는 더 우리가 이제 대충 발달 과정은 그러한 경우의 수를 두는데 성격에 따라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행동의 주된 결정 요인이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발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이상 행동이나 부적응 행동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라온 환경, 자라온 배경, 자라온 나라, 민족,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서는 필수 불가결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살아서 아프리카의 문화를 가지고 종족에 있어서 그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선진국에서 아프리카를 살아오질 않은 인생에 있어서 아프리카 사람을 이해를 할 수 있나요? 자, 우리는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아프리카의 저쪽에 아주 오지인 데는 신발 같은 게 필요가 없죠. 자, 그들만의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 살아오면서 자기만의 어떤 집단의 행동들이나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동에 있어서 좋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 행동에 우리나라의 사람이라면 보편화된 그런 게 정상적인지 비정상인 건지 부적절한 건지 과잉 행동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만큼 발달 개념이 우리는 인간 행동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인간 발달의 개념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성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장. 자, 발달 과정이 있어서 성장은 뭐예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성장이 돼요. 왜? 영아기에서 유아기, 유아기에서 아동기, 아동기에서 청년기, 이거는 성장이에요. 그만큼 사이즈, 크기의 성장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누구든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은 결국에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인간의 발달적 변화를 가지고 요인이 양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성장 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룹. 자, 그래서 이 성장이라 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성장하는 거. 그래서 청소년기에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키도 커지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이런 외적인 부분, 이런 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 발달의 과정에선 성숙. 자, 이거는 사이즈, 양적 변화가 아니라 요것은 이제 생물학적 관계를 이야기할 때 보면 어떤 발달적인 변화의 통제가 돼서 생물학적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하는데요. 성숙, 속이 꽉 차다. 그리고 뭐예요?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환경과 관계없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달적인 변화들이 통제되는 생물학적 과정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남자는 남자답게 성숙이 되고 여성은 여성답게 성숙을 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각각의 특징들의 어떠한 그 최고조로 달하는 이런 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인간 발달의 개념에서 세 번째는 학습.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습은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 그거를 갈구해서 습득해서 나에게 이로운 점을 내가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훈련이라기도 하고 연습에 의해서 발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발달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험의 산물. 그래서 뭐예요? 직간접적으로 내가 체험해서 그 결과로 터득되는 것을 학습이라고 한다. 자, 인간 발달의 개념에 있어서 성장, 성숙, 학습, 이거는 개념상 이 차이점이 뭔지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간 발달의 개념은 성장과 성숙과 학습의 개념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변화. 그래서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이런 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정 부분의 성장이 끝났으면 더 이상 안 하죠. 자, 우리가 키가 커지는 것도 어디까지 커져요? 예, 청소년기까지 커져요. 그럼 더 이상 크면은 그건 비정상이죠. 예, 누구나. 자, 성장이라 하는 것은 일정 성장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퇴화로 가죠. 자, 성장기에 우리 사춘기 때 커지고, 청소년기까지만 커지면 그 이후에는 뭐예요? 차츰차츰 노년기를 지나면서 다시 뭐예요? 퇴행, 퇴화, 이렇게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성숙은 내 쪽에 있는 어떤 발달 단계. 그래서 성숙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성스럽게, 나머지 그 고유한 어떠한 특성을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은 뭐예요? 배우는 것. 그래서 후천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훈련, 연습이 필요한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 태내기는 뭐예요? 뱃속에 있었을 때의 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못 해요. 자, 뱃속에 벌써 우리가 자, 제가 그래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계도를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도표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필수예요. 자, 발달 단계를 보게 되면 네모를 제가 하나 그렸어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어요. 이게 좀 이쁘지가 않네요. 다시. 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릴게요. 예쁘게.
잘 안 되네. 이게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라 마음대로 이렇게 이쁘게 그려지질 않아요. 자,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가계도라고 하는데 네모를 남성이라고 표현해요. 남자. 동그라미는 여자를 표현해요. 자, 남자 한 분과 여성 한 분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둘이는 뭐예요? 만나고 있다, 부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여기에 뭐예요?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면 이 밑에는 뭐예요? 자녀라고 했죠. 그러면 동그라미 누구다? 여자, 아이, 딸. 여기는 뭐예요? 남자, 아이, 누구? 그러면 이 둘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도출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남일녀. 그래서 자식이 둘이다. 아들과 딸이다. 이런 거는 유출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사회복지에서 아주 기본이에요. 상당 가정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나름의 본인의 가계도를 그리라고 할 때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나는. 자, 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 부모가 있고 내가 있는 세대죠. 그 나를 기점으로 내가 여기에 나라고 하면 그러면 나를 한글로 이렇게 쓰나라고 하죠. 근데 이제 사회복지 측면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나라는 주인공을 그릴 때는 여기를 나라고 뭐 그 한글로 적기도 하지만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려요. 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남자다. 그럼 여기에 뭐예요? 네모라고 하나를 더 그리면 되죠. 그러면은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부모가 있고, 자, 내 밑에, 또 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고, 자, 남편이 있는데, 여기 밑에 또 누가 있어요? 네. 자, 딸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요? 내가 결혼해서 슬하에 딸 둘을 출산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봤을 때 몇 세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몇 세대 위에 우리 부모님, 내가 1세대, 2세대, 그럼 3세대 가계도의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에서는 상담 과정에 이런 게 기본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 발달 단계에 있어서 태내기 때는 내가 뱃속에 있어서 모르죠. 근데 우리는 학자들이 태내기부터 인간 발달 단계를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태내기, 자, 태어나서 아가인 영아기가 시작이 됩니다. 영아기에서 성장하게 되면 유아기가 되겠죠. 유아기가 되면 아동기가 되겠죠.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끝으로 해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인간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을 사회복지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프로이드 이론에 가장 중점적으로 되는 단계가 5단계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태내기는 여기에 취급하지 않아요. 자, 그럼 현실적으로 프로이드는 이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에서는 이 단계를 여기서 멈추고 5단계에서 끝까지는 뭐예요? 따로 분류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청년기까지 그래서 청년기하고 청소년기랑 같이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를 이제 더 세밀하게 초기 아동기, 아동 후기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자, 요게 인간 발달 단계의 기본적인 노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네, 이게 단점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인간 발달 단계에 있어서 태내기 때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내기 때는 우리가
발달 단계상 어떤 과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태내기는 임신과 출생 단계인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성장이 일생 중 가장 빠르게 이 속도를 따라가는 거에 뱃속에 우리가 뭐 이제 유전자의 정자, 난자가 만나서 이제 한 생명을 잉태를 하고 그 신체 구조를 빠르게 형성하는 단계, 태내기 때 있죠. 그래서 배아기에 있어서 배아기, 배내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너무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영역에서는 임산부의 건강 문제나 선천성 장애 발생 예방 이런 태내기 때는 임산부의 검진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장애가 있는 것을 미리 우리가 추측을 하고 검사를 통해서 장애 어떤 분류의 장애가 있는지 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산정 검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 태내기 때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아동 발달과 관련해서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안전성의 관련성을 가지고 아주 태아기에 태아 교육을 많이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과거 때는 뭐 우리가 이런 이제 뱃속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 태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참 뭐 그렇게까지 신경은 안 썼는데 지금의 현대 많은 이들은 아이들을 우리 사회적인 측면으로 발달을 봤을 때 이렇게 그 태아기 때 많이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음악을 접하고 책을 읽고 다양하게 교육들을 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뱃속의 10달이 100년을 자고 한다. 그만큼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이런 교육들이 마음가짐, 산모의 마음가짐이 이 아이의 장차 어떠한 그 심리적인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 쪽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임산부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서 영아기 때 출생부터 2세를 우리 영아기라고 보는데 이때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한다. 이후에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와의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대상이 부모, 애착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주 양육자의 양육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그 정서적인 부분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 그 많은 프로그램에서 오은영 박사가 하는 우리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하고 지금은 또 그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가정의 어떤 이제 애착관계, 아동의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은 그야말로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서 솔루션을 많이 제시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와의 애착 형성은 굉장히 사회성 발달에 기초를 합니다. 또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 있어서 선천성 질병, 장애 문제, 지체 발달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영아기 때 많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늘 그 부부가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가족들은 아이의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뭐예요?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도 사회 적응을 잘 못한다거나 부적응적인 환경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부부 관계가 너무나도 좋고 또 부부 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자녀의 가정을 보게 되면 이 자녀는 사회 생활을 굉장히 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답니다. 왜냐하면 부부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애착이라든가 신뢰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할 때는 아이들이 보지 않는 환경에서 둘만이 나가서 부부 싸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도 아이가 부부싸움을 막 하다가 아이가 어디서 뿅 나타나면 뭐예요? 아주 친한 척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노출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성격의 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영아기 때는요, 운동 능력과 체력이나 뭐 신장, 자율성이 증대되고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부분이 자리매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발달에.
그리고 우리가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이 발달은 처음에 세상을 접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죠. 자기중심적이에요, 유아기 때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친구들하고 사귈 때도 뭐예요? 내 거, 내 거. 그래서 내 거야, 나만 가지고 놀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많이 경험할 건데, 이거는 뭐예요? 세상이 자기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모든 세상에 부모한테 땡깡을 부리고 어디에 쇼핑을 가더라도 장난감 사달라고 막 땡깡하고 뭐 주변에 개의치 않아요. 왜?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점차 사회에 관련돼서 우리가 그 프로이드가 얘기한 그 무의식 중에서 자아로 가면서 점점 사회생활의 질서 그런 거를 배우면서 뭐예요? 도덕적인 측면에서 아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사고가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도 유아기 때는 신체적인 발달과 질병 문제, 안전사고 방지 등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사고가 제일 많은 게 이렇게 유아기 때 아이들이 이제 걸어 다니면서 막 뛰어다니고 천방지축으로 할 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은 우리 유아기 때는 감정이입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은 어떠한 물건을 살아있는 생물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곰인형이 뭐 말을 붙인다거나 곰인형을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처럼 대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너무 감정이입적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물활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거는 아이들을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 역할의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또 자존감을 고양시켜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만의 어떠한 독특한 의식 그리고 이 자존감을 위해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 프로이드는 학문기 때 본인 스스로가 억제하려고 하는 거 있죠. 예. 무슨 얘기냐? 학문기 때 뭐예요? 배변을 해야 되는데 꼭 가지고 있다가 참다 배출을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뭐예요? 예, 쾌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 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어떤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오줌을 쌀 것 같아, 쌀 것 같아. 그러다가 진짜 싸게 되면 뭐예요? 막 혼내면은 자존감이 뚝 떨어지죠. 그 싸도 그냥 잘했어. 다음에 좀 신경 쓰면 되지라고 엄마가 옆에서 뭐예요? 예, 응원을 잘 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 발달 단계를 우리가 유아기를 봤고요. 자, 아동기 때는 신체 성장이 이제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운동 기능이나 체력 신장, 또 기억력, 언어 능력 이런 걸 포함해서 인지 발달이 되고 학습이 가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이름 쓰고 한글을 배워가면서 그림책을 보면서 뭐예요? 예, 나름대로 재미있어 하고 유아기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사라지면서 타인을 생각하는 이후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심의 생활에서 이제는 아이들 그래서 동성 간의 친구 중심의 생활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가 되면은 부모한테 어떠한 이제 그 부모 품에서 벗어나서 자꾸 뭐예요? 친구하고 어울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성 친구가 아니라 동성 친구에게. 자, 이런 것이 바로 아동기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동기 때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는 이때는 비만과 또 아동학대가 다수 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시기 때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영역으로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로서 또는 뭐 아동학대를 경험하는 경우나 아니면 시설에서나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나 아동학대는 우리가 시설에서 아동학대보다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통계에 의하면. 그래서 아동이 혹시라도 아동학대 증후가 보인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빨리 대응하거나 신고를 통해서 아이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청소년기 보게 되면 청소년 초기, 중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초기에는 중학교 시기로서 사춘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체적인 변화가 이제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이제 몸이 변화하고 성숙도 같이 이루어지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청소년 후기 때는 고등학교 시기이죠. 그래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려고 하는 과제가 이제 과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거는 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 나는 나중에 내 직업을, 나는 이게 좋아서 이거로 가고 싶어.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의 나의 정체감 확립을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자아 정체감 확립의 시기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로 자아 정체감 형성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이 학과 공부에서 다루도록 하는데 자아 정체감을 잘 확립을 한 친구들은 그야말로 바람직한 청소년으로 성장을 거듭하게 되는데 자아 정체감에 고립이라던가 자아 정체감에 혼란이 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스스로가 어떠한 그 결정을 못하고 항상 부모가 결정해 준 대로 따라야 가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아감 혼돈 그리고 정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도 청소년 시기에 많이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감 확립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는 성교육과 자아 정체감을 형성을 하고 또 비행 청소년 등이 다수 이제 노출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들이 되겠죠. 지금은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감상 지금은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과거에는 학교를 안 가거나 하면 비행 청소년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정규 학교를 가지 않아도 검정고시를 본다거나 나름의 학교를 가지 않고 홈스쿨을 한다거나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언어가 좀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 밖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청소 밖 청소가 아니라 예, 이렇게 학교 밖 아이들, 청소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어감상 비행 청소년보다 훨씬 좀 예, 많이 다듬어졌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런 가업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청년기에는 우리가 신체적 기능이 최고조에 달하죠.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서의 이제 최초로 입문을 하게 되는 시기가 청년기인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이런 시기라고 하는데, 지적 능력이나 신체적인 경우, 이런 이제 굉장히 최고조로 확장이 되죠. 그래서 직업이나 사회활동,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이제 나 홀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떠나서 이제 뭐 이성을 찾아서 결혼을 한다거나 자녀 양육의 가업 수행이 청년기의 가장 큰 가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역에서는 실천 영역에서는 금주나 금연,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대인관계 형성이나 직장 적응, 그리고 자녀 양육 역할 분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가나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 청년기에는 다수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시기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예, 중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나이가 40 이후에 중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중년기는 65세까지 중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년기의 가업은 무엇이냐라면 직업에 대한 역할이라던가 부모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지난 세월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짐으로서 성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중년기가 되면 신체적
신체적인 기능이 감퇴가 돼요. 그래서 감퇴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중년기 되기 전에 청년기의 신체적인 기능이 굉장히 하이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중년기 때는 이제 여기저기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기능이 감퇴가 되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 능력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경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결 능력은 굉장히 청년기에보다도 월등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경험에 있어서. 중년기에는 가장 생산적인 활동 시기이죠. 그래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중년기 때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아주 최악인 상태에서 암도 발생을 하고 또 직장에 관한 스트레스, 그래가지고 신경 정신과적인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수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적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마인드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취미 생활도 필요하고 또 단체의 어떤 동아리 활동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각자의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창구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롱런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사회복지 실천의 관심 영역에서 중년기에 뜨는 성인병이 증가하는 시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혈관 질환 뭐 다양하게 많은 병들이 늘 새롭게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성인병이 증가가 원인이 되는 것은 식생활 문화 그런 것들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또 유전적인 소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중년기가 되면 이런 성인병이 증가가 다가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양한 병들을 안고 사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우울이나 불안 등에 있어서 우리가 그 장애에 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고용 관련 서비스와 직업 훈련 그리고 고용 알선 사업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질 시기죠. 자, 우리가 점점 이제 사회를 살아가면서 예전의 삶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예전의 삶은 2000년도에서 2000년대는 보통 보면은 이제 퇴직이 60세라고 하면 웬만큼,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노후를 스스로가 이제 퇴직과 관련해서 노후의 소득을, 살아가면서 그냥저냥 뭐예요? 살아갔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이다 보니까 60세까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 나머지 40년은 뭐 해 먹고 사냐?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등장한 스트레스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삶의 질은 점점 좋아지고 길어지고 하는데 내가 이룬 어떠한 자금이라던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서 생명은 연장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60세, 70세를 넘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오는 시기가 지금 현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학우님들도 보게 되면, 자, 지금 나는 충분히 내 노후를 위해서 그냥 여유롭게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고 재밌게 살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손 들어보실 분 계신가요? 어딘가 모르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만족을 어디까지가 만족인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만족은 우리가 상대성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삶에 만족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교했을 때, 그럼 나는 좀 내가 아직 부족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 발달에서 이 중년기는요, 가장 정신적인 어려움의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다. 그리고 생명이 점점 연장됨으로써 지금은 퇴직 연령이 60이라 해도 70까지도 뭐요, 젊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이렇게 충분히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정책,
나라의 어떠한 노동에 의해서 그 제공할 수 있는 한계, 더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어떠한 일에 대해서 누구 하나 쉽게 300만 원 급여 줄 테니까 오시오 하는 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한 가지 일만 매진할 게 아니라 보통 투잡, 쓰리잡까지 해야 그야말로 내가 노년에 그래도 이 보상을 받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다들 열심히 살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70 되신 어르신들도 보면은 놀면 뭐하니 한 푼이라도 벌어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 하고 또 본인이 일에 대한 어떠한 애착감을 가지고 있으면 아플 것도 덜 아픈 거예요. 심리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가, 그나마 몸이 아플 것을, 예, 그거로 갖다가 커버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미래에 내가 100세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건강을 챙겨가면서 그리고 제2의 직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년기는요, 65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65세가 노년기는 아니죠. 자, 우리 WHO에서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65세라고 규정을 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년기의 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가 이거를 형용사로 앞자리수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는데 노년기의 노인이라고 하면 이제 70세 이후를 노년기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바뀔 것 같아요. 자, 노년기의 우리 특징을 보게 되면 신체 기능 감퇴로 인해서 반응이 느려지죠. 지적 능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삶에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죠. 또 죽음이라는 것에 대비를 해서 삶에 정리하는 과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예요?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내가 삶에 있어서 초연해지는 삶, 정리하는 삶, 이게 노년기의 주요 가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천 영역에서는 노인성 질환, 고독, 소외, 극복, 그리고 치매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은퇴 준비,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것, 장기 요양보험 제도 등 이런 것들이 노년기의 과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신체적인 변화 또는 심리적인 변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앞서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노인은 자살이 세계적으로 1위라고 했죠. 뭐 때문에 1위라고 했어요? 빈곤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1위다라고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의 어떠한 그 소득과 그리고 빈곤은 굉장히 많은 다수의 고민거리라고 하는 거죠. 지금 노인들이 70대, 80대 노인들은 과거의 본인들의 젊은 시절에는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래는 자녀를 성장시키고 교육시키느냐고 내가 내 삶에 대한 노후 대책을 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있어서 나이는 지금 이제 뭐 70이 넘고 80이 되신 분들이 이 빈곤에 허덕인다라고 하는 거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을 못했고 모아놓은 돈이 없다 보니까 빈곤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 이거에 보존을 해주는 게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기도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은 소득분위로 계산을 해서 예, 소득이 적으면 국가에서 노인들에게 지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40만 원 정도 기초노령연금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25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그
장바구니 물가를 계산을 해서 해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퍼센테이지가 올라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34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정책에 따라서 노인의 이게 연금과 관련해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노령연금이 지금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나마 노인들이 국가에서 주는 이런 이제 기초 노령연금을 가지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의 재산에 플러스되는 요인으로 또 노인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소 금액이긴 하지만 그나마 이렇게 우리나라도 선별적으로 노인에게 지급하는 이런 수당이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복지가 실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인간 행동에 있어서 성격과 인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 성격,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아직 요건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하게 되면 또,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뭐, 왓슨이나 뭐 이런 분들은 뒤로, 빼고, 우리가, 1, 2강에서 했던, 네, 프로이드 이론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챕터당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한 주차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기는 쉬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프로이드 이론까지 제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있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대로 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네, 아주 귀에 딱쟁이가 안 절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론이 공부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강의 듣는 것도 습관이 안 돼서 너무 지루하게 생각이 들 것이고요. 그리고 학습하는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은 뭐예요? 습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것을 좀 하고 그래도 머릿속에 그래도 한두 줄이라도 남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제가 가르치는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앞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 사회복지 실천은 빈민구제를 위해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빈민구제 누구를 위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발전해 왔는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사회복지 전문직으로 자리를 매김함으로써 사회복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발전하게 되었고요. 또 오늘날 실천에 있어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도전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의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적인 활동을 포함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과 가족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 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또 예방해야 된다. 그리고 자립을 돕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측면이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이해는 특히나 문제 해결의 원인을 가지고 예방과 조기 개입을 함으로써 더 큰 앞으로의 들어갈 비용을 막고자 하는 게 바로 예방적인 측면에 있다. 그래서 조기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은 자립을 통해서 지원, 스스로가 자립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인권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해야 되고 또 사회적인 지지 체계를 강화한다. 그래서 지지 체계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의 집단, 또 이 집단이라고 하면 인적 자원 중에서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한 개인이 빈곤에 처했으면은 행정복지센터의 지원도 도움이 돼야 되고요. 또 주위의 이웃집에서도 도움을 줘야 되고요. 관공서에서도 도움을 줘야 되고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 전체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어떤 건지를 평가를 하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계획하고 나선 자원을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원을 연결시켜 주고 우리가 그 자원을 클라이언트에게 활용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도 해주고 사회적인 불평등, 차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가 라포 형성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인간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중요하게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진단의 의미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개입 전략을 마련하면서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인간 행동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요 이론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신역동 이론이라 해서 누구의 이론? 프로이드의 이론을 가지고 정신역동으로 이론을 발전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프로이드는 의사라고 했죠. 그래서 심리학자이면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을 그 5단계로 나눠서 구분을 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뭐 안나 프로이드는 그 프로이드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칼 융도 있고 아들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정신역동 이론의 주요 개념은 뭐였다?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의식과 의식과 전의식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인 본능, 그리고 의식이라는 것은 자아라고 했는데, 자아가 무의식을 이겨야 되겠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건 뭐예요? 초자아라고 해서 좀 더 나름대로의 생각과 고민을 하는 것들, 그래서 상위 버전으로 생각하는 것을 초자아라고 한다라고 해서,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을 원초적인 본능,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성된 모델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원초화는 뭐예요? 본능대로 해라. 본능대로. 본능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망한다. 그래서 본능대로 하게 되면 뭐예요? 자아가 막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낮잠을 늦게까지 자면은 학교에 지각을 해서 지각을 하게 되면 내가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아.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야 돼. 라고 하면서 뭐예요? 원초화를 끌어내서 자로, 그리고 초자. 그래서 현실성 있게 나름대로의 내가 해야 할 도리, 내가 해야 될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프로이드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초화는 본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쾌락을 가지고 쾌락을 중요시하고, 자아는 현실 원칙에 따라서 원초화, 그러니까 쾌락을 이겨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고, 초자아는 도덕적인 기준, 규범을 나타나면서 원초화의 이런 그 충동을 비판하면서 억제를 하죠. 그리고 방어 기제가 있는데, 방어 기제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내가 핑계거리를 대는 것, 이거를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해요. 변명하는 것도 방어 기제에 속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3월 8일 날 학교를 와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 오는 시간이 9시인데, 큰일 났다. 내가 늦게 출발해가지고 지각이야. 그런데 학교에 가서 내가 이제 핑계를 대기를, 차가 오는데요. 너무 막히고요. 앞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각했어요. 이건 뭐예요? 나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좀 일찍 나왔어야지. 예, 핑계거리를 대는 거, 우리 쉽게 얘기하면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어 기제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억압, 그리고 또 우리 방어 기제, 네, 부인도 있고요, 전이도 있고, 반동 형성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있다. 근데 방어 기제는 한 가지만 사용하느냐? 아니에요.
방어 기제를 여러 개를 같이 동시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어 기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방어 기제는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하게 되면 그거는 부정적인 방어 기제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방어 기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남을 위롭게 하는 방어 기제도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이죠. 하얀 거짓말. 괜히 거짓말을 해서 저 사람이 더 악화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예, 거짓말을 하되 그 거짓말이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 좋은 거짓말 이런 것도 우리가 방어 기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프로이드 이론 그래서 더 정신역동 이론이 또 이제 나올 건데 자세하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역동 이론에 있어서는 주요 개념이 5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가 있다. 그래서 이 5가지 단계를 프로이드는 어린 시절에 요 한정해서 구분을 했던 단점이 있다. 그러면 그 앞으로의 더 삶에 있어서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는데 이 뒤에는 다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요거까지만 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게 하나의 단점으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주요 개념의 단계별로 5개의 프로이드의 이론의 단계가 있고 정신역동에 있어서 전이가 무엇인지 이해되셨죠? 전이는 클라이언트에게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전이가 되는 거고요. 역전이는 반대로 뭐예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역전이 전이가 되긴 하는데 입장이 반대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우리가 자유연상 프로이드의 이제 주요 개념 중에 자유연상과 꿈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자유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지를 떠올려서 자유롭게 표현해서 기법에 따라서 상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꿈 해석은 꿈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욕망, 갈등 이런 것들이 프로이드는 꿈을 유의미하게 어떠한 그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꿈의 해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사회복지 실천가의 이론으로 봤을 때는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인 갈등, 초기 경험을 이해를 해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 이론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예방과 조기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이론적 기반으로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행동주의 이론, 이것은 우리가 이제 2주차 강의에 나올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1주의 1, 2, 3강은 프로이드 이론, 그리고 인간 행동과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주 강의는 마무리를 했고요. 자,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어려우면은 다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콕 집어서 다시 그거를 강의로 다시 올리도록 할 테니. 자, 그래서 이제 책을 가까이 하시고 책을 잡고 읽어보시면 이제 그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우리 머릿속에 주요 개념들을 집어넣도록 하는 이 초기에 학습이 중요하고요. 꼭 암기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암기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도 뭐 우리가 암기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유롭게 강의는 청취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자료는 업로드를 시켜 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주차 강의 듣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2주차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